먼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연 이틀 계속해서 15일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이미 다 지금 양국이 합의를 해놨는데 이거를 깨고 9배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한데 이어서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주한미군 또 감축 문제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놨는데 서 교수님 저는 참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일하게 한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한 나라만 지금 막 때리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 또 여기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자기가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타결된 데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은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정말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참 이 트럼프가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유독 통상 문제라든지 2016년 당시에도 한미 자유무역 협정 걸고 넘어져서 결국 FTA 개정했죠. 한미 FTA도 개정을 했었죠. 예. 그 당시에 이제 뭐 일자리 죽이는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예. 대대적으로 비판했었고요. 사드 배치 비용 뭐 내라 그러고요. 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트럼프의 어떤 개인적 배경이나 뭐 동기 같은 것들을 따지는 거는 거의 이제 뭐 좀 뭐 소용이 없는 일이겠고. 네. 요번 이 연이틀 발언은 한 3가지 정도로 좀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네. 트럼프 머릿속에 이 한국 그다음에 주한미군 예. 방위비 분담금 이거는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예.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트럼프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자주 쓰는 영어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빌리언입니다. 빌리언. 10억이죠. 이 사람은 단위가 10억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뭐 1 빌리언 예. 아니면 5 빌리언 예. 아니면 10 빌리언. 네. 이번에도 시카고 가서 한 얘기나 네. 10 빌리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계산이나 근거나 어떤 네. 뭐 과거의 비교나 이게 아니고 네. 머릿속에서 워낙 빌리언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예. 이걸 가지고 그냥 던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빌리언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거에 따라서 뭐 10 빌리언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언론에서 네. 이거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써줍니다. 예. 저는 조금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트럼프의 블러핑일 가능성에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군요. 네. 물론 준비를 잘 해야 되겠지만 네. 트럼프의 어떤 그런 성향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네. 아무리 트럼프가 뭐 주한미군이나 이런 방위비 분담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미국 내부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그다음에 한국의 여러 가지 대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뭐 낙관적이라면 낙관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이제 얼마 전에 타결했고 내년 1월 20일 날 만일에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겨서 내년 1월 20일 날 정오에 트럼프가 취임한다. 그러면 우리는 트럼프 취임 전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걸 빨리 신속하게 비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빨리 비준하는 게 낫다. 그럼요. 왜냐하면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의회의 중요성, 의회의 힘 이런 거 굉장히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빨리 비준해 버리면은 차라리 나중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대통령이 되면 분명히 이거 다시 하자고 할 겁니다. 그건 불보듯 뻔한데 그럴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논리, 뭐 대응 전략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근데 우리 벌써 우리 국회에서 비준했는데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본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하게 또 좋은 게 뭐냐면 11차, 10차 때 계속 요구했지만 하지 못한 것들을 이번에 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국회에서 계속 그걸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국방비 상승률에다 연동시키지 말고 물가 상승률에다 연동시켜라. 그게 한 2%포인트 차이가 대략 있더라고요. 큰 액수 보면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연간 증가율을 어디다 붙일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CPI에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붙이면 한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를 지금 이번 협상에서 성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회가 그동안 부대 여건으로 계속 요구했던 거가 예. 이번에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 자체가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임했는데 과연 이게 이제 통할 것이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합니다만 뭐 미국의 대통령 후보라서 여기서 평소에 좀 사석에서 쓰는 말을 쓸 수 없어서 더 정확하게는 얘기할 수 없는데 그동안 보아와오던 전통적인 스타일의 미국의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미국의 전 국방장관의 그 자서전 회고록에도 보면 여러 차례 트럼프가 어쨌든 주한미군 철수를 하려고 그러고 이거를 당장 트윗에 날리려고 하는 거를 대통령님 1기 때는 바쁘니까 2기 때 하라고 그렇게 해서 말렸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좀 변덕이랄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플레이보이하고 인터뷰할 때부터 주한미군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한국에 대한 불신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얘기를 하고 해왔기 때문에 이게 물론 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다고 해도 조정이 되고 또 협상이 되고 충분히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치러야 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보면 북한하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가 지금 러시아에 북한군이 10,000명이 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또 그거를 우리 정부 자체에서도 쉽게 부인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숫자가의 문제지 북한군이 파병된 건 맞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동맹국의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동맹국의 대통령 후보하고 이런 논쟁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뭐 끝나갑니다만 미리 접촉을 좀 세게 해서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이렇고 그리고 주한미군의 일단 주둔 규모가 28,500명이지 4만 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좀 알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그러니까요. 트럼프는 한번 머리에 꽂히면 네. 그걸로 계속 되뇌이는 뭐 반복하는 그런 이제 유형의 정치인인데 말씀하신 거에 저는 100%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문제를 뭐 간단하게 생각한다거나 네. 가볍게 생각한다는 건 전혀 아닌데 예. 무언가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된 이 이슈가 우리가 이제 미국을 상대로 어떻게 전략을 짜고 네. 미국을 상대로 어떤 외교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크고 더군다나 주한미군 철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이 명령하면 철수하게 돼 있어요. 예. 뭐 국방수권법 이런 거 상관없이 하게 돼 있는데 네. 재미있는 건 뭐냐면 지금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감축이라든지 아니면 방위비 분담금 관련돼서 시비를 거는 사람은 트럼프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 트럼프를 빼고 공화당 내 뭐 부통령 후보라든지 공화당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의 측근이라든지 네. 뭐 여론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그 누구도 주한미군 철수 혹은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의 힘이 100이라고 놓고 보면 99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 제가 이제 뭐 이게 주거리 받거리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트럼프한테 남아 있는 시간이 4년입니다. 네. 2028년에는 이제 못 나와요. 네. 2028년 선거 때는 네, 미국 헌법 수정헌법 22조에 따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우리가 플랜을 짤 때 예. 트럼프에 남아 있는 임기가 4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주한미군 관련 부분도 만일에 뭐 철수나 감축이나 이런 걸 할 때 이게 하루아침에 예. 28,500명이 하루아침에 배 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어떤 뭐 현실적인 문제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치 국내적인 문제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나고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119대 미국 의회가 새로 열리면 가장 미국이 지금 특히 공화당 쪽에서 시급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가 트럼프가 2017년 12월에 통과시켰던 트럼프 감세 법안의 연장입니다. 예. 이게 2025년에 만료가 돼요. 예.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트럼프 감세법을 어떻게 하면 연장시킬 수 있는가가
트럼프와 공화당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가장 큰 목표가 될 거라는 얘기죠. 네네. 예. 그 자연스럽게 지금 경제 얘기로 넘어왔는데 오늘 트럼프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아마 다음에 시간적인 문제로 해서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죠. 지금 바이든의 이제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고 또 반도체 과학지법 IRA 뭐 칩스 액트라고 불리는데 자 이런 법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거 관련해서 우리 산업이라든가 이런데 결국 보면 누가 되든 이거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조금 이렇게 그 미국 정치 어떤 디테일 같은 것들을 좀 더 자꾸 들여다봐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트럼프나 해리스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산업 정책을 열심히 주창하는 그런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 산업 정책이라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와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면서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시장 내에서의 승자와 패자를 국가 혹은 정부가 정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일종의 산업 정책인 건데 트럼프는 오로지 관세 오로지 통상 문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 해리스는 어떤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에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산업 정책 말고 예. 복지 정책, 네. 아동 무슨 세금 인하라든지 아니면 주택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산업을 좀 부흥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좀 돈을 쓰느냐 아니면 또 어떻게 어떤 나라하고의 무역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익을 보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부차적인 문제인 거죠. 그렇죠. 산업 정책 스타일의 경제 발전 스토리는 대한민국 얘기, 네. 일본 얘기, 예. 뭐 어떻게 보면 더 멀리 가면 뭐 독일 얘기 이런 쪽 얘기고 미국은 전통적으로 대통령은 그런 쪽 어떤 그 핵심 리더가 아닌데 이게 어디서 그러면은 이런 산업 정책류의 이런 스토리들이 나오냐면 미국 의회에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IRA 법안도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사실은 IRA 법안이라는 게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 7월 달에 처음 등장해서 예. 8월 달에 이게 통과될 때 보면 조 맨신이라고 하는 개인 한 명의 상원 의원이 갑자기 이걸 하자라고 해서 네. 찬성으로 돌아서고 그다음에 상원의 의회 규칙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필리버스터 없이 단순 과반으로 통과된다라고 네. 유권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IRA가 통과되는 거거든요. 아주 이례적인 방법으로 또 그렇죠. 한국이 또 이거를 미리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관련해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죠. 그 당시 뭐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가 등에 칼을 맞았다 이런 얘기도 배신감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더 재밌는 건 사실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4장에 나오는 그 전기차 내용 중에 네. 북미에서의 최종 조립 조항 때문에 현대차가 굉장히 손해를 봤지만 그 다음 해에 다시 금방 회복했고요.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4장에 나와 있는 배터리 부분 때문에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중국을 따라잡을 기회가 생겼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법안인데도 시차를 두고 우리가 굉장히 불만이 생겼다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굉장히 다행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각 회사별로는 조금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국가 전체를 볼 때는 좀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있었죠. 배터리 산업에 앞서가고 있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는 중국을 좀 따라잡을 기회가 생겼던 것이고 반도체 과학법도 이렇게 그 입법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산업 정책이라든지 중국과의 견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구성하고 추진하는 거는 주로 미국 의회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의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국회를 볼 때 너무 우리 국회가 하는 일이 없고 정쟁만 일삼고 소모적이고 하니까 미국 국회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미국이란 나라는 건국 때부터 미국 헌법에 잔뜩 의회 권한을 써놨고요. 의회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이 세기 때문에 의회를 열심히 들여다봐야 된다. 네.